레알과 아틀레티코는 모두 동일한 5-3-2 압박 형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 구조의 완성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알론소와 시메오네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또 어떻게 압박을 탈출하려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알은 경기 초반부터 후방 빌드업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알레띠가 골킥 상황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쿠르투아를 축으로 레알의 두 센터백이 넓게 벌려섭니다. 추아메니와 발베르데는 1차 빌드업을 위해 피번 영역에 위치했죠. 하지만 알레띠는 이를 쉽게 차단했습니다. 알바레즈와 쉐를로트가 레알의 피벗들을 수비 그림자 안에 가둡니다. 동시에 코케가 전진해 볼이 통과될 때의 변수를 대비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특히 알바레즈는 곡선 압박을 통해 밀리탕에게 향하는 패스 경로를 차단합니다. 쉐를로트는 하이센에게 공이 전달될 때 즉시 압박할 수 있도록 준비했죠. 결국 쿠르투아가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레알은 전진했을 때도 빌드업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론소의 기본 배치는 4-2-3-1이었지만 카르바알이 깊게 전진하면서 빌드업 시에는 3-2-4-1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알레띠는 레알의 숨통을 조이려 했죠. 기본적으로 4-4-2를 사용하지만 시메오네는 최근 수비 시 종종 5백을 활용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5-3-2 형태를 통해 여러가지 이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구조는 레알 상대로 후방 숫자를 확보하고 투톱의 압박으로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측면 미드필더의 압박 강도와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했죠. 시메오네의 압박 플랜은 경기 초반 주도권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백패스를 압박 트리거로 삼아 공을 사이드로 유도하려 했습니다. 이는 공격수들이 헌신적으로 전진하며 이를 가능케 했죠. 압박 때문에 레알의 패스는 주로 스토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격수 뒤에 위치한 측면 미드필더가 스토퍼를 압박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강도와 타이밍만 정확하다면 사이드에서 압박 트랩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도 잠재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레알의 3-2-4-1은 중앙에서 언제든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공이 쉽게 통과될 경우 라인 사이에 벨링엄이 자유롭게 볼 운반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통 스토퍼가 전진해 중원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레알에는 은바페와 비니시우스라는 빠른 공격수들이 있어 언제든 상대 뒷공간을 노릴 수 있죠. 따라서 스토퍼가 함부로 전진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훌리안 알바레즈의 수비 역량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항상 공과 가까운 레알의 피벗 위치까지 내려와 숫자 결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알레띠 미드필더는 허리를 보호하는 데 훨씬 용이했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알바레즈와 쉐를로트가 백패스를 트리거로 삼아 레알 센터백들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동시에 피벗들을 수비 그림자에 두어 패스 옵션을 차단했죠. 이 움직임은 바리오스가 카레라스에게 압력을 가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측면 트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벨링엄이 내려와 볼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렌테는 뒤를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따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은바페는 라인에서 이탈해 있고 비니시우스는 내려온 움직임을 취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디테일은 알바레즈의 위치입니다. 그가 발베르데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내려오면서 코케는 중원을 보호할 여유를 확보했죠. 결과적으로 비니시우스를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쉐를로트가 곡선 압박으로 볼을 측면으로 유도해 알레띠는 이동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 미드필더인 니코는 빠른 타이밍으로 압력을 가했죠. 동시에 내려오는 퀼러를 윙백이 깊게 따라가면서 측면 공간을 차단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알바레즈가 발베르데를 마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코케가 중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시퀀스의 마지막에는 코케가 볼을 회수하여 알레띠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죠. 결국 이런 수비 패턴과 구조를 통해 알레띠는 경기 초반 레알의 빌드업 대부분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레알이 압박을 뚫어낸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윙백인 시메오네를 깊게 유도해냈을 때죠. 이렇게 되면 측면 공간을 비교적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려온 비니시우스가 볼 소유를 유지할 수 있으면 상대를 끌어당긴 뒤 곧바로 오른쪽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전환이 동점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퀼러의 위치입니다. 5-3-2 블록 약점은 사이드 공간입니다. 퀼러가 상대 라인 사이에 위치했을 때는 공을 받지 못했지만 터치라인을 밟았을 때는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스루 패스로 은바페가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디테일은 중앙을 활용한 점입니다. 레알이 초반 공격을 풀어내지 못했던 이유는 알레띠의 수비가 뛰어났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을 비워두고 블록 바깥에서 주로 볼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골 장면에서는 측면이 아닌 중앙을 거쳐 공격이 전개되었습니다. 중앙을 거친다는 것은 상대 블록을 압축시키고 수비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곧바로 측면만 이용한다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골 장면을 자세히 보면 추아메니가 중앙에서 패스를 전개했고 은바페 역시 순간적으로 내려와 중앙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이는 스토퍼를 전진시켜 은바페의 뒷공간 침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런 패턴이 알레티 블록을 중앙으로 압축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귤러가 측면에서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냈죠. 또한 이번 경기에서 비니시우스의 돌파 방향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사선 혹은 직선 돌파를 번갈아 활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로 직선 돌파를 택했습니다. 알레티가 5백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윙백을 돌파하더라도 스토퍼가 대기하고 있어 사선 돌파는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선 돌파로 크로스를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선택이 역전골을 기록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그는 사선이 아닌 직선 돌파를 활용합니다. 수비 2명을 동시에 붙게 만들었습니다. 엔드라인까지 공을 운반해 라인을 골 에어리어 근처까지 낮게 끌어내렸죠. 여기서 비니시우스는 곧바로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한번 접는 선택을 했습니다. 불과 2분 전 직선 크로스가 끊긴 경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덕분에 퀼러가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역전골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장면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표를 보면 레알보다 알레티가 훨씬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5-3-2 압박을 사용했음에도 왜 3골 차이가 났을까요? 이유는 레알의 압박 강도와 타이밍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알 역시 알레티와 동일하게 5-3-2 압박 형태를 구축합니다. 요렌테를 압박하기 위해 풀백이 깊게 점프하는 대신 벨링엄이 측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비 강도가 충분히 높지 않았지요. 게다가 터치라인을 활용하는 바리오스를 추아메니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을 직접 전방까지 운반해 쉐를로트의 헤딩으로 이어지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시퀀스는 알레티와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비니시우스의 전진 신호에 맞춰 벨링엄이 측면 압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레즈와는 달리 은바페는 중원까지 내려와 상대 피벗을 마크하지 않았죠. 발베르데 역시 압박 지원이 늦어 중앙이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늦은 발베르데의 압박을 코케가 손쉽게 벗겨내며 측면 전환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시퀀스의 마지막에는 알바레즈의 골대를 맞히는 슈팅까지 이어졌죠. 즉 알레티와 달리 레알은 5-3-2 압박의 호흡과 강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알의 압박 규율 부족은 쉐를로트가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습니다. 퀼러가 중앙으로 지나치게 좁히면서 측면에 넓은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윙백이 편안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시미오네조차 탄식할 만한 쉐를로트의 결정적인 헤딩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레알의 중원은 다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역습 시 언제든 측면을 활용하기 쉬웠습니다. 비록 이 크로스는 발베르데의 커팅으로 무산됐지만 곧이어 스로인에서 이어진 크로스가 쉐를로트의 동점골로 연결되었죠. 즉 레알은 순간적으로 비는 측면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쉐를로트의 지능적인 움직임은 알바레즈의 멀티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백을 유도하는 움직임입니다. 랑글레가 센터 서클까지 전진해 있고 쉐를로트는 등을 진 채 아센시오를 묶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터벌 사이를 침투하는 니코를 확인했죠. 쉐를로트는 아센시오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대쪽 인터벌로 침투합니다. 아센시오는 순간적으로 누구를 마크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죠. 결국 쉐를로트의 움직임을 이용한 니코가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이 코너킥에서 퀼러의 파울이 나오며 알바레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볼 경합에서 팔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중볼 경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굳이 점프하지 않습니다. 어깨와 팔을 이용해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죠. 추아메니가 점프하는 타이밍에 맞춰 쉐를로트가 미묘하게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낙하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서 쉐를로트의 침투를 허용합니다. 비록 슈팅을 코르투아가 잘 막아냈지만 루즈볼을 알바레즈가 획득해 파울을 얻어내면서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바레즈의 멀티골 이전 과정에는 쉐를로트가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경기는 5-3-2 압박 구조의 완성도 차이가 승부를 가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공격수의 움직임과 그 기회를 살린 여부에 따라 3골 차이까지 벌어졌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전술적 요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